여러분은 7월 8일에 도널드 트럼프가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전화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트럼프는 전화하지 않았고 크렘린은 공개적으로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푸틴은 트럼프를 이기려다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빠졌습니다. 처음에 그는 미국 대통령에게 도네츠크 지역의 콘스탄티노프카를 점령했다는 멋진 그림과 전선 전체에서의 공세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가 갑자기 푸틴에게 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크렘린은 즉시 동의하고 준비를 마친 채 기대에 차서 기다렸지만 트럼프의 푸틴에게 전화는 오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이번 방송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도널드 트럼프를 가짜 승리로 속이려 한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콘스탄티노프카가 왜 거짓말이고 러시아 군사 기자들도 그 사실을 밝혀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앙카라에서 말없이 크렘린을 배신하고 푸틴에게 전화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생산 라이선스를 넘긴 이야기도 다루겠습니다. 또한 궁지에 몰린 블라디미르 푸틴이 지금 왜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한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치이고 이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이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처음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을 무시했고 젤렌스키와 유럽인들과 대화한 뒤 러시아 대통령을 그냥 외면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7월 4일 상징적으로 미국 독립기념일에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 대통령은 통화 중에 도널드 트럼프에게 콘스탄티노프카를 완전히 점령했다는 주장을 반복해서 전달했습니다. 또한 그는 러시아군이 전선 전역에서 진격하고 곧 다시 키이우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주장을 마치 실제 전장의 모습인 것처럼 그렸습니다. 속셈은 너무나 뻔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전쟁은 사실상 러시아가 이겼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저항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설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침내 이 키이우에 압력을 가해서 모스크바의 조건으로 거래를 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승자편에 서는 게 낫기 때문에 젤렌스키에게 압력을 가하고 푸틴과 함께하며 거래를 체결하고 러시아가 승리했다는 식으로 모든 게 잘 풀리고 트럼프도 만족한다는 논리입니다. 크렘린의 기대는 바로 콘스탄티노프카에 걸려 있었습니다. 7월 3일에 이미 러시아 연방참모총장 게라시모프가 푸틴에게 도시 완전 점령을 보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선전은 엄청난 승리를 부풀렸고 크렘린은 이를 서방에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블라디미르 푸틴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도시 점령을 중요한 전략적 성과라고 직접 언급했고 콘스탄티노프카 점령에 대해 러시아 장군들에게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도네츠크 지역의 콘스탄티노프카 도시는 러시아군이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보고서가 아니라 서방 연구자들이 증명하고 있으며 크렘린에게 치명적인 것은 바로 러시아 종군 기자들 자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쟁연구소는 러시아군이 크렘린이 도시 점령을 발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침투 및 침입 작전을 벌이고 거점 확보를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완전한 점령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쟁연구소 자체는 이 발표를 러시아의 승리를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정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본질을 매우 정확하게 요약했습니다. 그들은 위치를 유지하려면 군대가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하고 지휘관과의 연락을 유지하며 탄약을 공급받고 부상자를 후송하며 적이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때서야 그 지역이 통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영상에서는 콘스탄티노프카에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모스크바가 도시 전체 주변에서 이런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이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여전히 도시 안에 남아 있으며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활용 정정입니다. 심지어 일부 러시아 군사 특파원들조차도 크렘린의 공식 입장에 큰 의문을 제기하며 깃발 개양이 단순히 카메라를 위해 이루어졌고 그 옆에서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의 모든 발표를 무너뜨리는 실제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6월입니다. 그 해에 러시아군은
점령한 것보다 9제곱킬로미터 더 많은 영토를 잃었습니다. 이것이 푸틴이 말한 전선 전체 공세입니다. 젤렌스키는 이에 훌륭히 대응했고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콘스탄티노프카에서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러시아가 이 도시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하니 푸틴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물론 푸틴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이야기의 절정이 나옵니다.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모스크바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생산 라이선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 영공방어 강화도 허용했으며 주목할 점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연료 에너지 부문을 타격한 것을 전쟁 종식에 가까워지는 요인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와 대화한 후에 그는 이 대화가 끝나자마자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측은 곧바로 이 대화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 대변인 페스코프는 잔뜩 들떠서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직접 푸틴에게 전화를 걸어 러시아 연방의 위대한 대통령에게 나토 정상회의의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페스코프는 이미 호들갑을 떨며 돌아다니면서 모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제 곧 트럼프가 직접 푸틴에게 전화를 걸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할 겁니다. 크렘린은 기다렸고 준비했으며 백악관의 주요 파트너 역할을 할 준비를 했지만 전화 통화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벌써 7월 12일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렘린을 난처한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접촉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결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아마도 처음으로 자신이 바보처럼 보기 좋게 바람맞았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버려진 겁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뒷골목에 그 양아치는 버려졌고 그에게 전화하겠다고만 했어요. 그는 이미 준비되어 전화를 기다린 것 같아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굳이 아니 나는 전화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알릴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무시했고 그냥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의 모스크바 방문은 처음엔 연기됐다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또 하나의 신호입니다. 워싱턴은 모스크바 측에서 구체적인 제안이 없는 한 협상에 복귀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크렘린에게는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보여주기식 결별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의 어떤 거친 발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침묵이었습니다. 그저 크렘린 난쟁이를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말하자면 애걸하듯 전화기 옆에 앉아 있었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그를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여기서 크렘린의 권력 수직 체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보세요. 그리고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최후 통첩식 요구를 내세우기 시작했죠. 마치 이제 끝이야, 우리 화났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한복만 남았다는 말이죠.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백악관과의 접촉 가능성에 대해 애매하게 말하며 아마도 도널드 트럼프가 바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글쎄요, 그는 분명히 조금 있다가 꼭 전화할 겁니다. 왜냐하면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대화 없이는 도저히 버틸 수 없으니까요.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상황에 대해 전혀 공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목해보세요. 3명의 핵심 관료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가지 상반된 입장은 혼란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크렘린은 막다른 길에 있습니다. 그는 후방에서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전선에서 상황을 급격하게 에큐레이트 시킬 자원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에게 봐라, 푸틴이 옳았다고 증명하기 위해서죠. 콘스탄티노프카에 대해 말할 때마다 봐, 우리가 전선을 악화시키고 있어. 이게 러시아가 진격하고 있다는 증거야. 라고 하는 거죠. 크렘린은 도널드 트럼프가 푸틴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재개하도록 설득할 명분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타협안을 제시할 의지도 없고 크렘린이 고민하는 사이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패트리엇 합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사망하기 전에 백악관과 지옥 같은 제재에 관한 법안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균형을 위해 여기에는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오늘 인디펜던트의 평론가 로버트 폭스는 푸틴이 앞으로 2달이 전쟁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9월까지 기회의 창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디펜던트의 저자는 크렘린이 유럽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3가지 징후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징후는 푸틴이 승리가 가깝다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그의 낙관론은 논쟁에 의해 부추겨집니다. 첫 번째는 나토 내부의 분열, 도널드 트럼프의 일관성 없는 태도, 중동에서의 교착 상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소진입니다. 두 번째는 유럽 내에서 벌어지는 허위 정보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하로바와 파트로셰프는 예를 들어 라트비아가 이미 전쟁에 직접 가담했다는 식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러시아 비행기가 영국 항공모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와 위험하게 근접했습니다. 거기서 수로지도와 음향 부표도 투하했습니다. 그때 F-35 전투기 2대가 그 비행기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잠수함들은 북해와 라망슈 해협에서 점점 더 활발하게 움직이며 케이블과 파이프라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러시아 내부 상황의 악화입니다. 연료를 사기 위한 줄, 인터넷 장애, 크림반도에서의 물 부족 등등입니다. 그리고 가장 암울한 것은 승리가 없을 경우에 대한 폭스의 전망입니다. 그가 쓰길, 러시아는 이미 전시 경제 체제로 작동하고 있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 군사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평화는 그의 정치적 생존에 대한 구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겨울에는 최소 50만 명의 동원과 완전한 계엄령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가짜 승리를 팔려고 했지만 계산이 틀렸습니다. 트럼프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전화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특사들의 모스크바 방문도 취소했고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사용 허가를 내주었으며 심지어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크렘린은 어이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아무런 논리도 트럼프의 전화도 타협할 준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흔히 말하듯 섣불리 기대하지는 맙시다. 트럼프 역시 예측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아마도 처음으로 모두가 우리 편, 우크라이나 편, 심지어 트럼프까지도 우리 편에 선 이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궁지에 몰린 푸틴은 정말로 더 위험해집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9월까지 기회의 창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론가들이 쓰는 것처럼 그는 이 기회의 창을 이용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 말을 줄이겠습니다. 댓글로 의견과 결론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알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 계속됩니다.